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계다. 이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이 남긴 이 차가운 격언은요, 지금의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셧다운이라는 투표 결과에만 열을 올리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소음에 귀를 막고 냉정하게 돈의 무게를 재보셨나요? 이 정치인들이 우린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쇼를 하고 있을 때 시장의 스마트머니 돈들은 그들의 입이 아니라 발을 보고 이미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헤드라인 뒤에 숨은 이 차갑고도 정직한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공포에 떨 것인가, 흐름을 탈 것인가, 선택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미국 정부가 또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숫자들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헤드라인 뉴스보다도 돈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미국 상원에서 예산안 처리가 막혔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장의 자금들은 슬금슬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정작 시장의 돈들은 그들의 말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이 정치 리스크가 어떻게 유동성 경색으로서 그리고 시장 자금의 이탈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숨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연방정부 예산안 표결이 좌초된 이유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산 항목 합의 실패다라고 해요. 특히 국토안보부 예산과 이민정책 조건이 쟁점이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충돌이 일어났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고, 이 미국 정치 구조에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죠. 미국 상원에서는요, 어느 당이 다수당이든지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반드시 60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필리버스터, 끝없는 토론을 막기 위한 초당적인 동의 요건인데, 현재 상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52석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요, 나머지 48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공화당이 제시한 6개 부처 예산 일괄 패키지가 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거고, 45대 55로서 토론 종료 자체를 좌절했죠. 이 민주당이 결집해가지고 막았었고,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도 이탈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민 단속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었다라는 거. 이 민주당 측에서는 국경 순찰 포함해가지고 국토안보부 집행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예산 조건을 요구했고, 이 공화당 측에서는 안보 예산을 인질로 잡지 말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책적인 이견을 예산 협상에 끌어들인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하원 상원도 한몫을 해요. 이 미국 연방 예산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상원 그리고 대통령 순서로 통과돼야 되는데, 하원에서 공화당 다수파가 별도의 소규모 예산안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 예산을 묶은 미니버스 법안을 시도했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하원과 조율되지 않은 졸속 처리라면서 반대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상원과 하원 간의 엇박자에 상원 내부 여야 대립까지도 겹쳐가지고 상당히 꼬인 형국입니다. 이 미국 정치 시스템이 교과서처럼 잘 굴러갈 때는 견제랑 균형이 장점이겠지만요, 이렇게 극단으로 치다른다, 그러면 중요한 예산 딱 한 개도 제때 통과 못 시키는 엄청난 혼란과 교착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런 순간이죠. 그 결과로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셧다운이 말 그대로 정부 문을 닫는 거죠. 법으로 돈을 벌 권한이 없으니까 당장 30일 자정 이후부터는 필요하지 않은 정부 업무가 멈춥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모든 정부 기능이 완전히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필수 업무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 이 국방부의 군사작전이라거나 병원 응급실, 항공 관제 같은 여러 가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들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필수가 아닌 업무들은 전부 다 중지가 된다는 거. 이번에 문제가 된 예산안에서는 6개 부처가 들어있었어요. 국토안보부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재무부까지도 이 행정일반과 국무부 해외지원 예산이 한데 묶여있었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극적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이 부처들부터 업무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국토안보부는요, 공항들의 TSA 보안 검색, 국경 순찰과 이민 서류 업무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필수 인력 같은 경우는 무급으로 일단 근무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수 행정 업무가 서행하거나 멈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도 역시 군인은 근무 지속이겠지만 민간 직원들 다수가 일시 해고될 거고, 군인들도 월급 지급이 지연될 수가 있다라는 거. 보건복지부 산하의 NIH 같은 연구기관이라거나, 그리고 CDC 일부의 프로그램들, 식약청의 정기검사까지도 전부 중단되면서 의료 제약 분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겁니다. 이 교통부 산하 FAA에서는요, 항공안전검사, 신규 관제사 훈련 여러 가지가 멈춰서면서 또 동시에 기간이 장기화돼 버리면은 항공 운항에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주택도시개발부가 지원하는 주택대출 보증이라거나 저소득 주거 지원금도 지급이 밀려가지고 서민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 같은 경우는 이 세금 환급이나 민원 처리가 중단되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겠죠.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 선물 거래는 CFT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서 이 금융 규제기관들도 예산이 끊기면서 시장 감독 활동이 최소한으로 축소된다라는 거.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보면요. SEC가 만약에 업무 중단되면은 새로운 ETF 승인이라거나 소송 진행 등 여러 가지가 늦춰질 수 있겠지만요.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릅니다. 끝으로 국무부 같은 경우는 여권과 비자 발급이 느려지고 해외 공간 지원이나 해외 원조 자금까지도 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외교력에도 미묘한 공백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면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광범위해집니다. 직접적으로 월급을 못 받는 연방 직원 숫자가 수십만에 달해요. 이분들이 소비를 확 줄인다.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가겠죠. 연방정부랑 계약 맺은 중소업체들도 대금 못 받고 버텨야 되니까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35일 동안 장기 셧다운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 GDP 성장률이 0.1에서 0.2%포인트 깎였다. 이런 분석까지도 있어요. 정부가 다시 문 열면은 밀린 급여 주고 업무 재개하면서 상당 부분 회복되지만요. 그 기간만큼 경제 활력이 손실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나중에 나빠지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눈앞의 정치 드라마보다도 돈줄이 조이는가 풀리는가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뉴욕 증시는 벌써부터 긴장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고요.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이 금값은 이번 달에만 20% 넘게 상승해서 온스당 5,600달러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0달러 언저리던 금값이 이렇게까지도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불안감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에도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오늘 연 4.3%대에서 살짝 더 내려왔는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가격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채권을 찾는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미국 달러의 움직임이에요. 흔히 위기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곤 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96선으로 오히려 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현재 시장은 미국이 금리를 더 못 올리고 또 내년에는 오히려 경기 살리려고 돈 풀 가능성까지 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미 국채는 사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책에 대한 믿음이 살짝 약해지면서 달러 표시 자산을 확 늘리지 않는 이런 미묘한 균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뉴스는 정치 공방을 말하고 있지만 숫자는 시장 자금의 이동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이 시장의 돈들은 솔직합니다. 정치인들은 절충안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피더라도 정작 큰손 투자자들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미 현금을 쥐어쥐고 안전판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정부 셧다운 얘기는 먼 나라 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블록체인은 정부랑 상관없이 24시간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거시경제의 돈 흐름이 암호화폐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이번 주만 해도 비트코인 차트를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불장 기대감이 살았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다시 8만 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큰 돈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스테이블코인 데이터를 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작년 당시 규제가 명확해지고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급증해서 시장에 달러가 많이 들어왔었지만요. 이달 들어서 발행 잔액 증가세가 주춤합니다. 이 테더 같은 경우에 발행량이 연초에 1,850억 달러까지 찍고 약간 줄었죠. 이런 것들이 일부 투자자들이 테더를 법정화폐로 교환해서 회수하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거래량을 보시면은 위험이 커질 때 트레이더들이 비트나 이더리움 팔아가지고 테더나 서클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고 관망하는 양상이 늘어났어요. 이 재밌는 건요.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피한 자금들이 완전히 시장을 떠나진 않고 대기 자금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마른 풀처럼 이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비트코인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는 돈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이고 전통 금융에서라면 위험 회피할 때 현금화해가지고 시장을 떠나버릴 돈들이 크립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형태로서 시장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유동성 환경들이 좋아진다. 암호화폐 반등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XRP 이야기도 드려볼까요? XRP는 다른 코인들과 약간 결이 다르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처럼 인식된다면은 XRP는 디지털 브릿지 통화, 즉 여기저기서 돈을 실어나르는 중립적인 결제 수단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XRP의 가치랑 역할은 유동성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이 국제 송금이나 결제에서 유동성 공급자로서 활용되는 게 XRP의 핵심 활용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리플사가 추진하는 ODL 서비스,
그리고 리플넷을 봤을 때 XRP를 중간에 두고 한쪽 법정화폐를 다른 쪽 법정화폐로 수초 안에 교환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처럼 정치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통 금융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경색된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대체 네트워크의 가치가 재조명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은행들이 일부 업무를 못하거나 달러 송금에 지연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연중 결제망은 별도 예산이라서 계속 돌아가지만요.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민간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은 끄떡없어요. 전 세계 어느 기관이든 XRP를 활용하면 주말이든 밤이든 달러랑 가치가 동일한 자산과 교환이 가능하고 또 송금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RLUSD는 리플이 발행한 1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데 XRP 원장 위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XRP랑 직접 호환이 되죠.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은행 신용장 없이도 RLUSD랑 XRP를 통해서 수백만 달러를 순식간에 해외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특히나 최근 리플이 인수한 트레저리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 재무부서가 손쉽게 RLUSD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XRP의 뒷단 조력자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됐습니다. 이 쉽게 비유드리자면요. XRP는 달러라는 물이 흐르는 파이프입니다. 이 달러 물줄기가 기존 관, 그 은행망이 막히게 되면은 새로운 관, 리플 레저를 통해서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체감하시기에는 정치 뉴스 난리 나도 XRP 가격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혹은 반대로 다른 코인 떨어지니까 XRP도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지금 당장 단기 가격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벗어나기 어렵죠. XRP도 이번에 1월 중순 고점 대비했을 때 한때 10% 가까이 가격이 밀렸었다가 현재는 약간 회복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요. 하지만 가격의 단기 움직임이랑 네트워크의 장기 가치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가격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수요랑 공급에 흔들리겠지만요. 리플 레저 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는 오히려 착실하게 성장 중입니다. 미국이 정치 리스크로 흔들리는 동안에도 또 다른 한편에선요. 국제송금 핀테크, 개발도상국 중앙은행들, 다국적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랑 정상 기술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과 아시아의 일부 은행들은 리플넷에 합류해서 실시간 해외 송금을 시험 중이고, 일부 국가들은 자체 CBDC를 리플 레저상에서 발행 검토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언젠가 시장의 돈도 XRP가 돌아가는 방향으로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돈이 막히는 곳에 XRP가 해법을 제시해준다면 큰 돈들도 결국에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기대감이겠죠. 정리드리자면 이번 미국 셧다운 얘기가 표면적으로 미국 정치권의 싸움처럼 보이지만요. 깊게 봤을 때 글로벌 머니 부부의 변곡점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이 거대한 돈의 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체 경로를 제공할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키워가고 있죠. 하지만 투자 시계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시장 흐름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셔야 되겠죠. 이 지금은 돈이 움츠러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방어적으로 보고 대신에 미래 가능성이 무르익을 때는 남들보다 먼저 위험자산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이야기를 우리의 투자 판단과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돈은 언제나 말없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 저는 이번 미국 예산 정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겉도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정작 시장의 속내는 채권금리 하나, 금 시세 하나에 드러납니다. 큰 손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정보랑 판단으로 움직였고요. 우리는 그 발자국을 데이터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무작정 공포에 휩싸이시기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돈은 어디로 가고 있나 스스로 자문해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결국에 정치 리스크에서 유동성 경색, 그리고 시장 자금 이탈이라는 이 오늘의 흐름도 미리 눈치챈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이거나 기회를 잡는 시간이었겠죠. 시장을 따라 감정으로 사고 팔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비싼 곳에서 사고 가장 싼 곳에서 팔게 됩니다. 이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다 팔고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부터 드는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가 계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겁이 나서 전부 정리해버리고 나면요. 신기하게도 그 뒤에 반등 나오고 또 상승장 시작되면 다시 조급해지면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평생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리게 되죠. 결국에 바닥에서는 공포 때문에 팔고 꼭대기에서는 욕심 때문에 사고, 타이밍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 패턴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시면요. 시장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건데 공포에 팔고 조급함에 사고 확신 없이 흔들리면서 매매하니까 항상 시장 끝자락에서만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원래 조금 답답하고 또 조금 심심하고 가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최악의 자리에서 최악의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고 전부 던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상승장이라고 무조건 따라붙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비중, 내가 지킬 수 있는 계획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시는 거, 그게 결국에 내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